네, 연결해서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요,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 시간대가 결과적으로는 새벽 3시쯤, 네, 그리고 나이가 굉장한 고령이신 분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리어카를 끄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많더라 라는 만약에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분들이 지금 굉장한 그 삶의 그 위협선에 서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리어카에 LED 등 같은 걸 단다든지 아니면 형광에 무슨 이렇게 띠 같은 것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통사고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팻말을 하나 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사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정부 예산을 어떤 곳에 쓸 것인지에 대한 디시즌 메이킹,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맥락의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보다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접근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 데이터를 국가에서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수익 사업을 창출을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사회 약자들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이미 받아둔 국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고 조금 더 동원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를 지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제시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다른 지역과 협업을 할 수도 있지만 CU 같은 곳과 협업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전부 사거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평소에 이분들한테 LED 등을 제공을 해줘도 이걸 또 다시 이제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로.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CU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이 CCTV로 상황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이 분들의 컨디션을 그 분석해서 폐지를 주울 때 이제 편의점 앞에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럴 때 이 리어카의 상태가 그 차들이 식별하기 좋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아서 학습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셋,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셋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모전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과 그 협업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국가 입장에서도 이들 다른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공모전 당선될 가능성 같은 것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는 건데요.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공모전에 나가고 있는 분들, 내용을 튜닝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저도 이제 다수의 사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조금 튜닝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부동산 같이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그 데이터들 화면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집니다.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단독 다가구 매매 가격,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
네, 아파트 매매의 실거래 네, 자료들 이런 것들이 네, 활용을 했었구나. 여기서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변수들을 활용을 했지?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 데이터를 이제 보는 그냥 이런 것들을 썼구나가 아니고요. 데이터를 진짜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서 이 변수를 어떻게 썼지? 이 변수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제 계속적인 비판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저기에는 저 변수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 활용했는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데이터 셋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면은 뭐 아카데믹 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한다 혹은 공모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 분야라고 하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데이터셋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는 것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셋의 전반적인 수치는 어떤 수치들이 어떻게 보유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거래 가격이라고 했을 때, 거래 가격은 어떻게 표시되고 있고, 거래 가격은 위도 경도 같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아파트 평당 거래 가격 같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런 가격 데이터에 대한 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볼 때는요,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다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수포자입니다. 수포자라서 그 수치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수식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못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요, 이 알고리즘의 식이 어떻게 됐는지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무슨 알고리즘으로 분석할지가 중요한데,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집중을 하지 않아요. 이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눈 자체를 길러서 나중에 어떠한 데이터를 보든지 간에 이 데이터는 이렇게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은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전처리를 하면 원하던 형태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놀리려면 책을 많이 봐서 지식을 늘리는 것처럼 데이터를 많이 봐서 데이터에 대한 감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공공 데이터 사이트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뉴스 사이트 들어가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놀듯이 네,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누가 뭐 하고 지내나 네, 보는 것처럼 네, 보시기 바라고요. AI 허브 같이 네, 조금 더 AI 분야 같은데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야의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이제 공공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가고 싶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공공 데이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공공 데이터를 굉장히 잘 썼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상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상상력이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가들도 이 데이터 사용이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럽이 되게 이제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꿈꾸는 그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약간 기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기술을 빨리 접하는 것보다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서 천천히 접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곳이라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보면은 굉장한 이상적인 점을 얘기를 해요. 약간 이제 굉장한 장기적인 관점 혹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 불가능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박사과정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앨리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IoT 기술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표시를 해둔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유명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지만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점을 찍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가 유명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잘 만들기 이전부터 가전제품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상점전자의 매출이 급상승했었던 포인트들이 스마트폰을 판매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던 시절보다 한 2, 3년 정도 전부터 급등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일본 기업인지도 모르는 형태로 그냥 브랜드의 정체성을 숨기며 있다가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전 몇 년 전부터는 웬만한 사람들이 삼성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유인즉 어, 여러분들이 그 바닷가에 가셔서 아주 커다란 배가 들어오는 그 부두가 있는 곳에 놀러 가시면요. 이제 부산 한 같은 데 가시면은 저 멀리에 배가 한 척이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어요. 그냥 해운대 같은 데 가셨다면은 못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부산항을 간다, 인천항을 간다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염없이 어떤 바다 한 가운데 떠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그냥 이유를 모르고 지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부두에 주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를 그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도착을 해도요. 그 짐을 내리는데 한 달 정도 동안 기다릴 때도 있어요. 한 달 훨씬 넘게 3개월씩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 배에 짐이 드디어 내려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다. 아버지 배에 짐 내리는 게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게 됐다. 파산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걸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배는 도착했는데 그 배가 빨리 내려와서 하역을 해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다른 배가 빠지질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 이 부두에서 배가 빠져나갈지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배가 출항을 하고요. 그리고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도착하는 곳의 부두 쪽에서는 다른 국가의 배들에게 니네가 이제 떠나면 출발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고 있을게. 한 몇 시 몇 분쯤에 도착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보를 줄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배가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 전에 더 급하게 들어오는 배들이 있으면은 다른 배들이 시간을 네, 먼저 가지고 자리를 뺏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공항인데요. 공항에서도 갑자기 다른 어떤 특정한 그 이유 때문에 혹은 뭐 태풍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네,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착륙할 수 있는 로드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그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공중을 조금 몇 번 이렇게 몇십 분 동안 돌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 자리가 나지 않아서 코스트코에서 계속 이렇게 빙빙 도는 것처럼 네, 배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삼성 SDS가 개발을 한 그 첼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출항과 그다음에 하역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주고 예측을 해주는 프로그램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물류 관리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물류 관리 시스템을 삼성이 이제 삼성 SDS 만든 걸 삼성에 다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항구에 지금 배가 내렸고 그 배가 빠지려면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네가 출항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자리가 딱 너에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배의 출항 정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근데 다이슨은 없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뭐 소니를 사러 마트에 갑니다. 근데 소니는 없고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이폰도 마찬가지. 아이폰을 사러 마트에 가요. 뭐 샵에 가요. 근데 아이폰은 없고 갤럭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뭘 구매를 하러 가도 삼성전자는 물량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물량이 부족한 일은 언제 발생하냐면 사람들 애타게 일부러 하려고 1차, 2차, 3차 나눠서 아이폰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폰이 발매되고 나서 걔가 출항이 되고 도착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1차 먼저 제공해주는 국가, 2차 제공해주는 국가 이렇게 나뉘어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두 달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다른 핸드폰으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삼성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체계적인 그 출항 정보 관리로 물류 관리를 잘 해서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잘 해줬어요. 앨리스 프로젝트는 그런 걸 지향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출항을 했고 선박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끼리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되는데 국가들 간에 굳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앨리스 프로젝트는 이제 그 유럽에 있는 협약을 맺어둔 국가들끼리 그런 정보를 이제 같은 나라에서 교류를 하듯이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두에는 여러 군데에다가 여러 장소에다가 IoT 기술로 배가 언제 들어왔고 사람들이 얼마나 내렸으면 배가 물건이 얼마나 적재되어 있는지 같은 정보들을 컨테이너 정보가 몇 개나 쌓여 있고 이 배가 실을 컨테이너가 어디까지 왔는지 굉장히 상세한 그 물류랑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다 공유를 해가지고 이 배가 지금 사람들이 다 내려서 한번 그 입국 심사 같은 걸 다 받았고 배도 컨테이너도 또 다 내려왔고 다시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들어가고 있어. 이제 출항하는데 한 3일 정도 남았어. 지금 오려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같은 정보들을 계속 국가들 간에 그리고 선박 회사들 간에 배 회사들 간에 그리고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 간에 계속적인 그 교류를 데이터를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선박 회사들이랑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그런 컨테이너들이나 배에 이제 그 정보 통신 기술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RFID로 저희가 이렇게 바코드를 찍거나 바코드 는 것처럼 RFID 기술 같은 것들이 사용되려면 RFID 리더기도 필요하고 RFID를 부착한 제품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세팅들을 이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해서 30년간의 그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가지고 지향을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 공급망을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물건을 하역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럼 이 물건들이 어디서 왔냐? 유럽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 유럽 전국 각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어떤 차에 배송이 되고 있고 그 차가 이제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몇 킬로 남았는지 막 같은 정보들까지도 다 공유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가 정말 이 향후 사회에서의 핵심이거든요. 제품을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만들고 있고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 국가에 퍼져 있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개인 소비자들은 또 굉장히 핵심적인 도시에 몰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소비를 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향후 더 발전되어 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이제 물류 분야가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과거에는 많은 정보 기술들을 개발을 했으면 이제는 물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수업을 하면은 아마존만 팝니다. 아마존만 다 파면 아마존이 지향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들이 거의 이제 우리 전 세계를 이끄는 신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들을 다 어디 쓰냐? 물류를 관리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그런 로보틱 기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술,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들을 어디에다 적용하려고 하냐면 유럽에서는 이제 전 국가들의 정보들을 다 같이 관리하고 아카이빙 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교류하게끔 하는 물류 허브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이제 앨리스 프로젝트라고 한 겁니다. 유럽 전체의 물류 관리 프로젝트였고요. 유럽에만 가면 제품이 언제 오는지, 제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가는지 정보들이 다 끊긴다. 근데 이게 유럽의 한계 전역 그런 소비 전역으로 다루는데 그 미국 한 땅덩어리, 중국 땅덩어리 하나 여기에서 다루는 정보들보다 너무나 정보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유럽이랑 거래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악평이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굉장한 그 부를 누렸었던
많은 그 항구 도시들이 다시 위상을 찾고자 했었던 계획됐었던 물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동했었던 과거의 3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다 유럽 국가에 있었다는 그 포인트에서 앨리스 프로젝트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여기 적용을 시켜서 과거의 그 3차 산업혁명처럼 그 개발도상국의 물류들을 잘 관리해주는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되찾아오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은 맥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에 걸쳐져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그 IT 기술을 상호 운영을 하고 고객 맞춤성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정보들을 동기화시키고 통합하는 아주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광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합치시키는 것은 진짜 힘들고요. 그리고 국가 내에 있는 기관들끼리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도 정말 힘들고 국가 기업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여긴 시스템까지 같이 쓰겠다. 그리고 각 제품과 그 다음에 배에서 정보를 고려할 때 쓰는 물리적인 형태의 센서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형태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집에서 같은 가전을 쓰겠다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부서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개인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통합화시키려고 했었던 장대한 그 계획이었고 이런 계획은 사실은 거의 공산국가 같이 중앙정부체제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가능한데 한 국가라도 비협조적이면 사실 데이터가 중간에 끊깁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데 그 중간 국가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그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흔쾌히 협조적으로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IoT라는 기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기술, AI라는 기술이 처음 만들어지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기술이니까 다 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한 긍정적인 그 그런 미래를 쳐다보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어떤 팀에서 이걸 그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내 나가고 그 팀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기획하는 팀이 전혀 그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한 몇십 년간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궁극적인 그 시작점부터가 물음표가 뜨는 프로젝트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물류 허브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향해야 된다. 나중에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한 기종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아이폰이 개발되면서 지금 갤럭시 1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한두 개의 브랜드에 집중을 해가지고 제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있는 저렴한 제품들, 유능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런 걸 보면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한 혁신적 제품이 나오면 전 세계 통합도 가능하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간 어떠한 기술적 발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술적 발전이 지향하는 바는 이런 형태의 거대한 프로젝트들이고 그때 요구하는 것들은 모든 데이터들이 다 활용되는 다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기업에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닌 거죠. 공공 데이터가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탐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의학 쪽 분야들도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랫폼에서는 사실은 이제
의사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결국에는 임상을 해서 환자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환자는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평소에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체중, 그다음에 이런 다른 질병들을 갖고 있으니까 한 이 똑같은 약을 먹고 한 세 번 만에 나았네. 이런 식으로 그 의사들도 계속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보를 축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사 그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정보들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증상 같은 정보들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각 개인의 의사들의 본인들의 경험치로만 짜여져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탐내는 곳들은 이런 의료 기록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내 약을 만들려고 하는 제약회사 그리고 이걸 분석하고자 하는 어, 보험회사 같은 곳들이 굉장히 탐을 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탐을 내는 곳들은요. 신생 그 의료진들을 많이 뽑아둔 새로운 병원들이 이런 정보들을 탐을 내요. 이 의료진들이 30년 동안 이제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과정을 남겨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한 4, 50년, 30년간 그 고객을 진찰했었던 환자를 진찰했었던 의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축적된 데이터를 싹 받아만 놓을 수 있으면요. 네, 갓 이제 의사가 된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큰 병원 입장에서는 어, 그 나이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몸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명의예요. 새롭게 막 의사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신입사원인 겁니다. 굉장한 거물급 나이가 많은 의사 한 명을 고용을 하는 비용, 네, 신입 의사들을 고용하는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신입 의사들을 많이 고용하고 대신 진단도 정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형 병원들도 이 노하우들을 이렇게 다 축적받길 원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시스템들, 아이패드 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진료 보시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병원 한 군데 한 군데에서는 다 소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끔 네, 개인별로 그다음에 그 병원별로 굉장히 잘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병원들이 데이터들을 다른 병원들과 완전히 다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보험회사에게 싹 다 공유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신입으로 의사가 된 그런 그 신참내기 의사들도 굉장한 의료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약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식품 회사가 식품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사람들의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폐 사진 같은 거 탁 찍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을 AI가 먼저 진단을 해서 98%의 확률로 이 사람은 폐암 사기다 이런 식의 이제 진단을 이렇게 가설로 해주면 그 결과값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 조금 더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AI 시스템만을 믿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폐암이라고 명칭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사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앱노멀한 어떤 상황이 관찰된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근데 그런 앱노멀한 상황이 몇 퍼센트까지 지금 적용된다라는 것을 그 AI 시스템에서는 수백 명의 수만 명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폐암에 걸린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폐가 깨끗한 폐, 저런 폐가 깨끗하지 않은 폐 이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되어 있고요. 가상으로 폐암에 걸려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생성을 해내서 학습을 시키는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한참 이렇게 서비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려면 사실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까지도 이제 얘기를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데이터 선에 한해서 그리고 이 공공 분야의 데이터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